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거 그거는 허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도적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포항부터 여수까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러스트 벨트보다 더 심각한 러스트 벨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아리백을 하려면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치유,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당장 급선무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처방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조업 위기 문제나 양극화 문제 같은 게 우리 경제 구조에서 지금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다 최근에 탄소 중립 이행이나 아리백 이행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고 그리고 중화공업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탄소 중립 문재인 정부 때 그 발표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그 A안, B안 이렇게 나왔는데 18년 탄소 배출량을 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게 아닌데요. 뭐 A안하고 B안 차이는 전환이라는 게 발전 부분입니다. 발전 부분에서 LNG 일부 두느냐 안 두느냐 차이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른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발전과 산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37,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발전하고 산업이. 그런데 또 산업 부분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중화공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소비 한 55%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탄소 배출까지 따지면은 우리 산업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55%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부분에서 중화공업 중심의 이 산업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른바 탄소 중립 가능할 거냐, 이게 탄소 중립 못 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이제 아리백이라는 거 재생에너지 100% 쓰는 문제인데 보시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나온 에너지 믹스를 보면은 2030년까지 30% 정도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이거 21.5%로 한 9%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 2050년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비율이 10%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OECD는 지금 2022년에 평균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예요, 이미. 아, 높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30년에 21%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도 안 되고. 그리고 OECD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 평균 한 40%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고요. 우리 기업들도 한 지금 21개 정도가 아리백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21개 기업들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쓰는 에너지들을 합치면은 지금 이미 전체 에너지 한 30% 이상, 37% 정도를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1.5% 하겠다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그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2020년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2021년 현재 2.7%예요. 네. 3%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두 통틀어서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은 20%입니다. 어디서 쓰느냐?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리백을 하고 지금 특히 선도적인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델 테크놀로지스라는 서버 제일 많이 서버를 제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칩 가장 큰 손들이죠. 그렇죠. 수요들인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최소한 2030년까지 반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경우 2040년까지 100% 하겠다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국내에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렇게 느린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그래서 제가 유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뭐 공급망 이슈니 미국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 지금 반도체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죠. 하나 지었고 하나 짓고 있고 네. 그다음에 11개를 짓겠다고 지금 이미 텍사스 주정부에 의향서를 낸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새 반도체 공장을 주로 미국에 짓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리백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국내 공장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 모델 가지고서 탄소 배출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생산성, 가격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가고 점차 주요 시설들은 해외로 옮기는 거죠. 해외로 나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국내 산업이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게요. 요즘 우리가 그 IRA법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금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도체 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한국의 공동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일자리 사라지고 AI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자리 많이 사라지는 판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면은 특히 동남권 포항부터 여수까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러스트 벨트보다 더 심각한 러스트 벨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리백하고 탄소 중립 문제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한국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이런 산업 구조, 그 재벌 중심 체제의 이 기업 구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리백 환경이 좀 미국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아리백 해달라고 왜 청원 안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묵묵부답인데 뭐냐면 국내에서는 여기 아리백 해당 안 하는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값싸게 계속해서. 그리고 아리백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환경이 된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내에서 정부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안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거 그거는 허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저기 2030년, 50년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30년까지 일부 하고 대부분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터 닦기 하는 거예요. 집 짓는 터 만들고 이렇게 공장 짓는 터를 닦는데 정말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금 삼성에서 말한 만큼 지으려면은 용수하고 전력에 대한 안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2050년까지 계획한 대로 다 지으면은 한 전력이 한 1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전력의 2~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작은 규모로 하는데 그걸 지금 정부안은 뭐냐면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감에서 LNG 없앤다 그러는데 LNG를 짓겠대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뭐냐면 그거를 다시 수소로 뭐 이렇게 하는 반전소로 바꾼다는데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40에서 50년 사이에 가장 큰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그 시기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계획이 없어요. 송전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해요. 어디서 무엇을 송전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송전탑을 하나 또 못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송전탑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 동해안 쪽으로 원전을 보통 짓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못 지어요. 아, 그러겠네, 진짜. 그걸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전을 한다는데 그거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력 공급 계획도 없고 삼성에서 그걸 모를까요? 나중에 전력 공급 안 돼서 못 짓겠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용수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뭐 착공해 들어가가지고 완공하고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진짜 실질적인 그런 기획들이 나와야 계획들이 되는데.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지 계산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보통 2030년까지 약간 규모로 지금 한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인 저기도 저렇게 해서 땅 파고 뭐 집도 짓는다고 그런 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부동산부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는 여기서 먼저 만들고 아리백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정부한테 아리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로비를 해야 돼요. 입법 로비를. 전혀 안 하죠. 오히려 환경 규제 같은 거, 탄소 중립 가는 거 기업에 부담된다고 늦춰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그 남부 지방에 예를 들어서 네. 전라남도 영광 같은데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한 그 시설로 보면은 20 몇 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70% 정도가 전력망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우리 전력망이 우리는 이렇게 쭉 원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쭉 올라가는 발굽 형태로 올라가는 전력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류식으로 가고 태양광은 직류 방식이라서 이거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실어줄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태양광들을 지원은 놓고 쓰지를 않고 있어요. 네. 재생에너지 비율도 낮은데 시설 투자한 걸 쓰지 않고 있어요. 정말 아리백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용인이 아니고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아리백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재생에너지가 다른 데보다 희소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력 산업들 중심으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단지 중심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그 시설해놓고 못 쓰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전력망도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요.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 균형 발전하는 거예요. 산업 공동화를 만드는 거고 지금 뭐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짓는다고 지역 균형 발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산 뭐 저기 서울 축으로 어쩌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남해안 지역에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이 유연성이 생겨야 되죠. 진입 퇴출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선단화돼 있고 그 밑에 일렬로 다 줄 서 있어요. 이게 블록화돼 있죠, 경제가. 그렇죠. 경제가 블록화돼 있다는 건 경쟁도 없어지고 유연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주려면은 우리 도메스틱 마켓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전문화되고 더 작은 규모로 전문화되면서 그러면서 서로 정말 경쟁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줘야지. 네. 그래야지 도전 기업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있었던 기업들도 혁신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기료 같은 거를 현실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값싸게 계속 묶어두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에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 시장 원리로 생각하면 장사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진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전기값이 싼데 전기 아껴 쓰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값 현실화 시켜주는 게 혁신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고통이 따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도 입을 닫냐. 이야기하면 바꿔야 되는데 모든 비용이 들고 기득권들이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묻고 지금 어떻게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들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뭐 정치권에서는 아예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요즘 제가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타이타닉 같이 될 수 있다. 이 항로로 가면은 빙하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안 듣죠, 선장이. 그러다가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 가서 뱃머리를 돌리니 결국은 못 피하고 빙하하고 충돌해서 전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또는 사회가 지금 타이타닉 같은 항로로 저는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97년 경제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고통이 따르더라도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유지배 구조의 유연성을 줘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그
어소시에이트 에디터가 한국을 방문해서 잠시 만났었어요.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학자들 중에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점을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카운터 아규먼트 아주 좋은 걸 하나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뭐냐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지금 B2B 중간재 산업 안 일어나는 거 맞다.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데 B2C에서는 혁신 많이 일어난다. 우리 유니콘 기업 숫자를 따지면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보다는 적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린 유니콘 기업들이 다 B2C에만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혁신 기업들 다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예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은 재벌같이 돼버렸지만 과거에 혁신적이었죠. 뭐 화장품부터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배민 뭐 이런 것들 마켓클릭 이런 것들 다 B2C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 B2C에서는 그러면은 교육이 지금 우리가 B2C 가는 사람, B2B 가는 사람 교육을 달리 받나요? 그래서 공급층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냐면은 혁신형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와 유인이에요. 네. B2C에서는 기회와 유인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B2B 중간재 산업에서는 기회도 없고요. 이 그 엑스클루시브한 공급망, 전속적 공급망 때문에 안에도 밖에서는 기회가 없고 안에서는 또 유인이 없죠.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 당하니까. 그 기회와 유인을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도 만들어주면은 B2C처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혁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기값 같은 거를 억누르는 그런 잘못된 가격 정책들을 바로잡아줘야지 우리 가격 체계에 맞고 장기적으로 서바이브도 할 수 있고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정부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실업의 문제라든지 지역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금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전환을 위한 기금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뭐 불행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 단기적으로 뭔가 보이는 그 그렇죠. 실적적으로 뭔가 당장에 눈에 띄는. 솔깃한 것만 네. 찾다 보면 그래서 이게 타이타닉이라는 거죠. 그 빙하로 가고 있는데 배 안에서는 파티를 하니 뭐 누가 뭐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니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헐뜯고 싸우는 것밖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는 갈수록 이 아리백 관련해서 또 이 기후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긴 뭐 유럽 탄소 국경세인가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우리가 내야 될 유럽의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부가적으로 듣긴 했는데 그 이제 CBMA 같은 경우에 당장에 철강이 이제 좀 영향을 그렇죠. 받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비해서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철강 산업이 일단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CBMA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G7 할 때 독일에서 기후 클럽이라는 거,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이번에 23년에 히로시마 G7에서도 이게 의제가 나왔고 윤 대통령이 우리도 하겠다고 손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후 클럽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 클럽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CBMA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탄소 1톤당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탄소 배출이 많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게 세금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확 떨어지게 그렇죠. 되죠. 그런데 그러면 기후 클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후 클럽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 기후 클럽 안에 나라에 수출하려 때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 그 WTO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런 체제로 지금 CBMA에서 그 다음으로는 기후 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는 2050년까지 넷지로 탄소 중립 계획이라든지 NDC 같은 거,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 자발적 감축인데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받아요. 그래서 CBM 같이 아예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카본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후 클럽 같이 EU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조인하고 몇 개 큰 데가 조인하면 기후 클럽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지금 준비도 없이 그냥 2050년이니까 먼 그냥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정말 어두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는 다 회피하고 그냥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데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쪽 단에서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전혀 안 기억이 되고 나요. 있죠. 그러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요. 정부가 그런 아리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022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해외 거래처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라는 요구받은 적이 있냐? 3분의 1이 요구를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쓴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데 아리백에 가입한 나라가 한 400몇십 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2030년이에요. 네. 자발적으로는 50년까지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평균은 2030년 조금 넘어요 지금.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백을 한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이제 스코프 2까지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범위를 스코프 1, 2, 3로 해요. 1이라는 거는 자식의 회사라든지 하여튼 그 영업 활동과 관련된 스스로 만드는 이제 탄소 양이죠. 그게 그거고 스코프 2는 뭐냐면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 쓰는데 재생에너지가 아닌 전기를 쓰면 탄소를 배출하죠. 그게 이제 스코프 2입니다. 스코프 3는 뭐냐면은 부품인 같은 거 그리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까지 전 과정들에 걸쳐서 탄소 배출을 스코프 3라고 그래요. 근데 아리백이라는 건 스코프 1, 2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선도적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아리백을 스코프 3까지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반도체에 공급하려면은 재생에너지 100%를 만든 거면 공급해야 되는 게 2030년까지죠. 그러니까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게 대한상이 2022년 서베이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유럽 회사들 BMW나 이런 유럽 회사에 수출하는 회사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계약 파기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네, 추가적인 위험 요소죠. 당연히 위험 요소고 지금 이 구조로 가면은 우리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도 어렵고 제조업 자체의 경영력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 아리백이라는 거는 그 한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그 아리백이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에 네. 하는 거는 미국에서 만든 걸로 하고 네. 그 외에는 한국에서 만든 걸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게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아리백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로비를 하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제조업의 탄소 배출량을 문재인 정부 때 NDC에서 14.5%를 줄인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했죠. 11.3%인가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 기업들이 14.5를 줄이는 것도 힘들다고 비용이 너무 든다고 로비를 해서 더 낮춘 거예요. 근데 2050년까지 계획은 뭐냐면은 2018년의 기준으로 100이라고 하면은 80을 줄여서 2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 NDC 계획은 2030년까지 그 중에서 11.5만 줄이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은 69%를 나머지 20년 동안 줄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 전환 없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중립하고 NDC 만들었을 때 전문가들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게 산업 전환 없이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그랬더니 본인들도 알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토론을 하는데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산업 전환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비용이 엄청 막대하니까 밑단 비용도 사부터. 많이 들고 저항이 너무 심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선책이 뭐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 공정에서 수소가 안 나오는 R&D를 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 쓰고 기업은 돈 받고 노유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산업 전환 없이 할 수 있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엉터리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정치인들이 그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의 대중의 어떤 반응, 근데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인기 영합주의로 흘러간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참 그 용기 있는,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네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는 참 용기 있는 정치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용기 시점에는. 있는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표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언론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정치 의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데 그냥 열심히 그걸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정치 욕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가 그 이 아리백 혹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부터 만들자. 있는 것부터 잘 쓰기 그게 시작하자. 이게 우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산업단지 많이 만들고 있죠. 우리 경제발전 단계에서 많이 만들었죠. 그런 건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제일 핵심적인 입지 조건이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거고. 그러니까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그렇죠. 됐든 이런 게 근처에. 네, 그렇죠. 그게 주로 이제 남해안 쪽에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해안이 기존의 중화공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쪽에 반도체 용인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있는 거라도 일단 잘 활용을 하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손쉽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지금 중화공업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력 소모도 작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나가고 하는 진입 퇴출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진입 퇴출을 지금 제일 맡고 있는 게 우리 70년대 중화공업 이후로 형성된 우리 재벌 구조죠. 재벌들의 키 산업들, 회사들이 바로 중화공업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서 재벌들이 스스로 지금 선단식 경영하는 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출자 구조를 개혁을 해주자는 거죠. 지금 말고 한 2단계 지주회사, 자회사로 줄이고 그리고 그러면 전문화시켜서 스스로 자기들이 뭘 할지 정하고 그렇고 내버려 그리고 공간들이 생기는데 새로운 진입들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스스로 민간에서 기회와 유인에 따라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바꿔주는 걸 통해서 산업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 광고 사업을 하시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성장할 수 없는 이유로 얘기하는 게 다 재벌 그룹마다 광고 회사가 있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하청을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립적이고 이런 개별적인 이런 광고 분야만이 아니죠.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하면서 이게 뭔가 융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내가 돈 쓰는 거 다 내가 뽑아 올리겠다 이런 각도에서의 그 재벌 구조. 그렇죠. 지금 뭐 프랜차이즈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기들 이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 이익과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재벌 총수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같아지도록 또 회사의 이익이 사회 전체 이익과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거 어렵죠. 우리 그렇죠.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는 존재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을 용납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타이타닉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알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어야지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아리백 혹은 탄소 중립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만약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네,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좀 공론화할 수 있는 이건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전반적인 개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사도 나오고 뭐 갑론을박 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아예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책의 저자신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